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기라는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뉴스나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자극적인 사회 문제들은 볼일을 보고 난 후 쓰고 버리는 화장지처럼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말죠. 20만원의 아이 입양하실 분? 이때 수많은 비난을 받아낸 건 관련 정부 기관의 태만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수정보다는 소수 집단에 속하는 가난한 그리고 미혼모인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열흘에 한 명꼴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다 죽어갑니다. 코로나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20년엔 학교가 휴교로 인해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아동학대 경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수많은 일반인들과 수많은 연예인들의 애도 챌린지가 이어졌고 학대를 당한 아동을 위한 기부금이 여러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고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계속 등장하는 걸까요?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소수의 가난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문제 있는 부모들이 행하는 소수의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중의 비난에 취약해지고 언론의 돈벌이로 전락하기 쉬워지며 소수 집단이 겪는 사회 문제들은 한번 열기가 식고 나면 외면받기 십상이라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학대 아동들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해자들 모두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는 피해자들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도되는 문제라 내 주위에선 일어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들. 아이라는 존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그런 편견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장애물로 취급되고 맙니다. 이런 어른들만을 위한 사회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가 특정 가해자들을 혐오하는 사이에 그 시선 밖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누구에게 돌봄을 요청해야 할까요? 그런 편견은 아동학대를 각 가정에 만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가끔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지인이 또는 나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만이 아동폭력이 아닙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 여러가지 학대의 유형이 있고 특히 정서학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런 정서학대는 대물림이 되곤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단순히 사회적 이슈에 머물게 만드는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다움이라는 사회적 편견이죠. 예를 들어 처음 정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사실은 아이가 처해있던 다른 환경보다도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인가 양부모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라는 게 확인이 되자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럴 줄 알았어. 친부모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건수가 양부모에 의한 학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사건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들의 경제 형편이나 정신질환 여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으로 넘치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내로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나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외부의 관심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동학대, 특히 정서학대로 인해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서 걸리면 몰라서 그랬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거나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위해 공부 등을 억지로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잘나신 부모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랑의 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매는 빗자루, 플라스틱자, 아빠구두, 파리채, 배드민턴 라켓 등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사랑의 매를 핑계로 아이를 훈육한다고 말하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실 수 있어요. 한국은 뒤늦게 62번째로 아동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으니 말이죠. 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6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10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등살에 떠밀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아이한테 어떻게 훈육을 안 시킬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서 그런 부모들은 밖에서는 절대로 가정 내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자녀를 상대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학대하죠. 그런데 말이죠. 학부모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하는 교육체계를 갖춘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1980년대부터 체벌이 금지된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벌을 약하게 주어선 안 됩니다. 지은 죄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법의 존재 이유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싶다면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이들을 소수 집단으로 취급하거나 우리의 관심이 자극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잠깐, 그것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편중되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관심 있게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마평이었습니다.